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눈을 뜨는 것은 평생의 습관입니다. 젊을 적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절박함이었고, 이제는 그저 몸에 배어버린 성실함 같은 것이죠. 창밖으로 아직 어슴푸레한 시장의 지붕들이 보였어요. 제 이름 석자보다 시장통 김여사로 더 오래 불리게 해준 내 젊음과 눈물을 고스란히 바친 삶의 터전입니다. 저 아래 1층 생선 가게부터 꼭대기 옥탑방까지 상가 건물 전체가 제 것이 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어젯밤 끓여둔 시래기국을 데웠어요. 혼자 먹는 밥상은 단출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아침을 거르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건데 아침부터 배를 고르면 온종일 기운을 못 쓰는 법이거든요.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넘기니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잠시 십자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딸 서윤이라는 이름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서윤아, 잘 잤니? 네, 어머니. 아침은 챙겨 드셨어요? 오늘 점심에 시장 앞 장어구이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이혼한 며느리, 아니, 이제는 그냥 내 딸이 된 아이는 늘 이렇게 저를 살뜰히 챙깁니다. 제 아들놈인 김용태와 법적으로 남남이 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서윤이와 저의 관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애틋해졌다면 모를까. 제가 낳았지만 참으로 한심하고 못난 제 아들 녀석 때문에 고생만 한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돈은 무슨. 내가 사줄 테니 시간 맞춰 나오기나 해. 아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돈 버는데요. 오늘은 꼭 제가 사게 해주세요, 네. 애교 섞인 목소리에 결국 그러라고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이는 이혼 후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악착같이 살고 있었어요. 제게는 한사코 비밀로 했지만 용태 녀석이 이혼하면서 서윤이 몫의 재산까지 대부분 가로채 가는 바람에 아이가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그깟 돈이야 제가 얼마든지 다시 채워줄 수 있었지만 서윤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며 제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단단한 심지가 기특하면서도 짠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저는 미리부터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몸에 잘 맞는 고운 빛깔의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서랍 속 보석함에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해준 작은 진주 브로치를 꺼내 옷깃에 정갈하게 달았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의 유일한 낙인 서윤이를 만나는 길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이었죠. 집을 나서 상가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데 2층에 새 들어 사는 총각네 반찬 가게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어이구, 회장님. 어디 좋은 데 가십니까? 응, 우리 서윤이 만나러. 가게는 좀 어때? 그럼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했더니 단골이 제법 늘었어요. 싹싹한 총각의 인사를 받으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과일 가게 김 씨는 저를 보더니 제일 크고 좋은 참외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고 생선 가게 최 사장은 오늘 물 좋은 갈치가 들어왔다며 이따 꼭 들르라고 소리쳤죠. 모두가 가족 같고 한평생을 함께 늙어가는 이웃들이에요. 저는 이 시장이 그리고 이곳을 지키는 제 자신이 참 좋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장어구이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가 먼저 와서 물수건까지 챙겨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모습이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예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길이 막히지는 않았고요. 그럼. 시장통이 내 앞마당인데 막힐 게 뭐 있니? 자리에 앉자마자 서윤이는 익숙하게 장어를 주문하고 제 수저까지 챙겨주었어요.
저보다 제 식성을 더 잘 아는 아이였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장어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그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윤이네 회사 대표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옆자리 동료가 날마다 점심 메뉴를 못 골라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내가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몰라.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잘된 일 같기도 해요. 제 이름으로 된 월급 통장이 생기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 사람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허리 꼿꼿이 펴고 사는 법이야. 잘 생각했다. 저는 잘 익은 장어 한 점을 생강채에 얹어 서윤이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아이는 고맙다며 활짝 웃어 보였죠. 정말이지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전생에 무슨 큰 복을 지었나 싶습니다. 아들 하나 잘못 키운 죄로 이런 보석 같은 아이를 고생시킨 것만 빼면요. 한창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또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액정을 보는 순간 잘 넘어가던 밥이 목에 턱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한심한 내 아들이라고 저장해둔 이름이었죠. 받지 않으려다 서윤이의 눈치를 살피고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어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 용건만 해라. 바쁘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엄마 그 시장 상가 말이야. 그거 시세가 요즘 얼마나 해? 담보로 대출 받으면 한 20억은 나오려나? 역시나. 이놈은 안부를 묻는 법이 없어요. 제게 전화하는 이유는 열에 아홉은 돈 때문이었죠.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것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옆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너 또 그놈의 돈 타령이니? 네가 사업 말아먹은 게 몇 번인 줄이나 알아? 내가 네 빚 갚아주느라 허리가 휘었다. 이제 국물도 없어. 끊어. 아,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엔 진짜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단 말이야. 대박 기회라고. 엄마도 알잖아. 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 딱 한 번만 더 믿어줘. 응?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서윤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은혜도 모르고 신의도 없는 놈을 내가 뭘 믿고 돈을 대준단 말이니. 앞으로 돈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툭 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식당 안에 지글거리는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모처럼의 즐거운 식사를 망쳐버린 아들놈 때문에 입맛이 싹 가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괜히. 서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은 아이의 여린 마음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아들 하나 잘못 키운 내 탓이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장어 다 식겠다. 저는 애써 웃으며 서윤이를 다독였지만 이미 기분은 바닥으로 가라앉은 후였어요. 용태 녀석이 저렇게 대책 없이 돈, 노래를 부를 때는 필시 주변에 또 이상한 바람을 넣는 인간이 꼬였다는 신호였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기꾼에게 홀려서 저러는 건지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눈치였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먼저 묻자 서윤이는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용태 씨가 얼마 전부터 제게도 몇 번 연락했었어요. 뭐? 그놈이 너한테는 또 왜?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혼한 전처에게까지 연락해서
또 무슨 추태를 부렸을까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좀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한 거라니? 뭘 물어보던? 어머니께서 상가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세금 문제는 주로 누구랑 상의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큰 돈을 투자하거나 하실 때 주로 어떤 걸 보시는지, 같은 거요. 꼭 어머니 재산 상태를 파악하려는 것처럼요. 서윤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용태가 제게 전화해서 했던 말과 서윤이의 말을 합쳐보니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이놈이 단순히 돈을 달라고 조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제 재산에 손을 댈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줬어?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어머니 속사정을 알겠어요. 그냥 어머니는 꼼꼼하셔서 웬만한 건 직접 다 챙기신다고만 말해줬어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저는 서윤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철없는 아들이 벌이는 한심한 투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 걸까? 내 아들을 조종해서 이 어미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놈은 대체 누구일까? 식당을 나와 서윤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통의 활기찬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용태와 그놈이 캐내려 했던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은 분명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평온하던 제 삶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돌멩이가 제 아들의 손에 들려 제 심장을 겨누게 될 줄은요. 저는 그저 이제부터는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내 딸 서윤이와 내 평생의 터전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에는 서윤이와 가끔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용태 녀석이 제게 던졌던 그 해괴한 질문들과 서윤이가 전해준 그 불길한 소식들이 마치 독초처럼 제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제 유일한 핏줄이 저를 상대로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날씨가 화창해서 베란다에 내놓은 난초들에게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있었죠. 사군자 중에서도 저는 굳건한 기상을 상징하는 난초를 가장 아낍니다.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맑은 향기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꼭 제가 살아온 인생 같아서요. 한참 동안 난초잎에 맺힌 물방울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현관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화면 속에는 제 아들 용태가 어떤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용태 녀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고 그 옆에 여자는 화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물건들로 치장한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꼭 백화점 개점 행사에 나온 판매원 같다고나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어요. 저들이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냐? 제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용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있는 여자의 등을 떠밀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 엄마도.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너무하시네. 자, 인사드려. 이쪽은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최유라 씨야. 아주 유능한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최유라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가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용태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목소리는 꾀꼬리같이 고왔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값을 매기기 위해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저와 제 뒤의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익힌 저의 감각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죠.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들어와서들 앉아라. 집이 누추해서 대접할 것도 없는데. 저는 마지못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유라라는 여자는 소파에 얕게 걸터앉아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어머, 집이 너무 고풍스럽고 멋져요. 어머님 안목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조금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취향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세련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였죠. 저는 대꾸 없이 주방으로 가 찬장에 넣어둔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서윤이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제게 선물했던 소박하지만 정갈한 백자 찻잔이었죠. 이 찻잔에 차를 내주는 것이 저 여자에게 허락된 최대한의 환대였습니다. 차를 내어 가자 용태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유라 씨가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온 거야. 우리 엄마 노후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지. 선물? 제가 되묻자 최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아주 두껍고 고급스러운 가죽 파일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번쩍이는 금박으로 장식된 표지가 제 눈을 어지럽혔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어머님의 자산을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불려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비공개 투자 계획서예요. 여자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파일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화려한 그래프와 빼곡한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여자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도표 위를 미끄러지며 현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유하신 시장 상가 건물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현금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고 자산 가치 상승률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금 시세로 매각하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신도시 상업지구 헤리티지 플라자에 재투자하신다면 향후 5년 안에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은 물론 매달 지금의 2배가 넘는 임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어요. 여자는 레버리지 효과, 자산 최적화, 절세 포트폴리오 같은 일부러 어렵게 꾸며낸 듯한 단어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용태 녀석은 옆에서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치, 엄마. 라며 연신 추임새를 넣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여자의 얼굴과 그 여자의 눈치를 살피는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연극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뒹굴며 돈을 만진 사람입니다. 저 여자가 말하는 저 허황된 수익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저는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죠. 저런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그 좋은 걸 왜 남에게 권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은행 돈이라도 전부 끌어다가 투자해서 부자가 되면 될 일이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 상가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건가? 네, 어머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유라가 가리킨 곳은 지도의 한 귀퉁이, 아직 개발은커녕 허허벌판인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녀는 그곳에 곧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처럼 해안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모두가 외면하는 땅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법이죠. 이건 아무에게나 드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용태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효심에 감동해서 제가 특별히 VVIP 고객인 어머님께만 가장 먼저 공개해 드리는 정보예요. 효심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 여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아니, 어쩌면 제 아들 역시 한통속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죠. 서윤이가 전해준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파일철을 제 쪽으로 끌어당겨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럴싸하게 꾸며놓았지만 조잡하기 짝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상가 주소는 두루루술하게 땡땡지구 시사블록이라고만 되어 있고 수익률 계산의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제 이름을 적는 칸과 도장을 찍는 칸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제 전 재산을 사기꾼의 손에 고스란히 넘기라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악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저들의 계략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파일철을 덮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제가 소리를 내자 용태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건 아니겠지 하는 짜증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갑자기 숨이 심장이 너무 아프구나. 바람 좀 쐬어야겠다. 저는 비틀거리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갑과 휴대폰만 작은 손가방에 챙겨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용태가 엄마 어디가? 병원에 가야지.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질 게다. 너희는 거기 그대로 있거라. 내가 곧 돌아올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낯선 여자와 한패가 되어 이 어미의 평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손을 벌벌 떨었어요.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했습니다. 일단 저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반격을 준비해야 했죠. 저는 택시기사에게 시장 근처의 낡은 찻집 이름을 댔습니다. 그곳은 제가 젊을 적부터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혼자 찾아가 생각을 정리하던 곳이었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차 향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쌍화차를 한 잔 시키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로 전화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20년 넘게 대박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 사장이었죠. 그는 저와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막역한 사이이자 이 시장 상권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훤히 꿰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박 사장, 혹시 지금 사무실에 있소? 내가 아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박 사장의 목소리도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조금 전 아들놈과 그 여자가 제게 들이밀었던 투자 계획서의 내용을 더듬더듬 설명했어요. 신도시 상업지구 헤리티지 플라자 3배의 수익률. 잠깐만요, 회장님. 그거 혹시 시사블록이라고 합디까? 맞아.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아이고, 회장님. 그거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기예요. 얼마 전에도 다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허허벌판인 땅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지분 쪼개기로 파는 놈들입니다. 절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박 사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나 사기였어요. 제 아들이 그 사기꾼들의 앞잡이가 되어 제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네. 역시 박 사장에게 전화하길 잘했구먼.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지. 전화를 끊고 쌍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타들어가는 제 속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서윤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이 일을 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이제 남이 아닌 이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제 유일한 동지였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용태 씨한테 전화 왔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셨다고. 서윤아, 혹시 지금 시간 괜찮니? 내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시장 앞 찻집으로 와줄 수 있겠어?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꼈는지 서윤이는 군말 없이 바로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찻집 문이 열리며 걱정스러운 얼굴의 서윤이가 들어섰어요. 제 앞에 앉는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몸은 괜찮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저는 조금 전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서윤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용태가 데려온 최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제게 내민 사기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윤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용태 씨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어머니께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저는 단호하게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이 어미의 잘못이고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그놈들의 잘못이지. 그러니 너는 절대 죄책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어. 저는 서윤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제 온기가 전해졌는지 아이는 겨우 눈물을 참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서윤아. 저놈들이 제 발로 내 앞에 나타나 줬으니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나는 이 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내 손으로 저 사기꾼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거야. 그러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 어머니,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너는 젊고 나보다 컴퓨터 같은 것도 잘 다루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김용태라는 인간을 나만큼이나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한 팀이다. 저들이 우리를 얕보고 덤벼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제 단호한 말에 서윤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어느새 강인한 결심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어요. 서윤이는 제 손을 마주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뭐든지 할게요. 어머니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서윤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박 사장까지. 우리의 조용한 반격 계획은 그 낡은 찻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들이 제풀에 지쳐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그려나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야 저는 용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기운 없고 힘없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죠. 나다. 이제 좀 괜찮아져서 집에 들어가려 한다. 엄마, 괜찮아? 한참을 안 들어오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 유라 씨도 엄마 걱정하느라 계속 기다리다 방금 전에야 돌아갔어. 걱정이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꾹 참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거 말이다. 내가 늙어서 그런지 갑자기 너무 놀라서 그랬나 보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아주 솔깃한 이야기 같기도 하구나. 정말이야,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엄마는 안목이 있다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 최 전문가라는 아가씨, 참 똑똑하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다. 그때 다시 한번 와주렴. 물론이지, 엄마. 그럼 주말에 바로 다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확실하게 물었어요. 이제 저들이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함께 찻집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결심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을 걸고서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서윤이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움직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최유라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을 통해 업계에 등록된 정보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으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했죠. 서윤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자기 흔적 같은 걸 많이 남긴다면서 그 여자 이름으로 한번 찾아봐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주말 아침, 저희는 저희 집 거실에 마주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윤이의 하얀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최유라, 부동산 컨설턴트 최유라, 신도시 헤리티지 플라자 등 생각나는 모든 단어를 조합해서 검색해 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오는 것이라고는 동명이인의 평범한 사람들이나 저희가 찾는 최유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정보들 뿐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정보가 없을 수가 없는데. 꼭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깨끗해요. 그렇다면 더더욱 수상하지.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라면 오히려 자기를 알리려고 애쓸 텐데 말이야. 이건 이름부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한참을 그렇게 의미 없는 검색만 반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용태 녀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유라 씨랑 같이 과일 바구니라도 사들고 들를게. 어제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풀에 다시 찾아와 준다니 정보를 캐낼 좋은 기회였죠. 서윤아, 너는 이만 가봐야겠다. 이따가 용태랑 그 여자가 온다고 하는구나. 네. 제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다. 지금은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저놈들이 알아서는 안 돼. 너는 나중에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움직여야 한다. 너는 나의 비장의 카드니까. 제 말에 서윤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관문까지 서윤이를 배웅하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걱정 마라. 이 김경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니. 서윤이가 돌아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 용태와 최유라가 정말로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최유라는 어제와는 또 다른 훨씬 더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저 같은 노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꾸며낸 모습이라는 것이 뻔히 보였죠. 어머님,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뵈어서 놀라신 것 같아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다 그렇지. 어서들 들어오너라. 저는 어제와는 달리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며 과장되게 감탄했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니?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오고. 나는 평생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만 봐서 그런지 이렇게 포장된 건 처음 받아본다. 제 말에 최유라의 입가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멸의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시장통에서 구르던 무식한 늙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주 좋아요. 그렇게 저를 얕보면 얕볼수록 나중에 제 발등을 찍을 때 더 아플 테니까요. 저는 두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며 본격적으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문가라고 했나? 어제 와서 설명해 준 거 말이야. 내가 하룻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기회 같더구나. 평생 시장 바닥에 묶여있던 내 돈을 그렇게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는구나. 어머님 역시 안목이 있으세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어머님처럼 결단이 빠르신 분은 드물어요. 최유라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가장 어수룩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장사만 했지 그런 서류 같은 건 영 까막눈이라서. 혹시 그 투자한다는 회사 믿을 만한 곳은 맞는 거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네, 어머님. 저희 회사는 유구미엔씨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이죠. 유구미엔씨 이름이 참 좋구나.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다른 질문을 던졌죠. 그럼 그 회사에는 최 전문가 같은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 그럼요, 어머님.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서 MBA를 수료한 최고의 인재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 얻었어요. 저는 슬슬 대화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다. 오늘 와서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더 놓이는구나. 계약은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나야 뭐 빨리 하면 할수록 좋지.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서류 준비해서 다음 주말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유라와 용태는 거의 다 잡은 월척을 놓칠세라 서둘러 약속을 잡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제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말끔히 사라졌어요. 저는 곧바로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알아낸 유구미엔씨라는 회사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윤이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유구미엔씨라는 이름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조회에도 나오지 않는 완벽한 유령 회사였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전부 거짓말 같아요.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지. 저는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최유라나 그 회사 이름으로 찾지 말고 부동산 사기, 신도시 상가 사기, 기획 부동산 피해 같은 단어로 한번 찾아보렴. 분명히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게다. 제 말대로 서윤이는 검색어들을 바꾸어가며 인터넷의 온갖 게시판과 카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서윤이가 어머니, 찾았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서윤이가 가리키는 화면에는 2년 전 한 부동산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동탄 신도시 상가 사기, 최 실장이라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였죠. 동탄 최 실장?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게시글을 자세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겪은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어요. 노인들에게 접근해 허황된 개발 계획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조된 서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돈만 받고 사라지는 수법.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최 실장이라고 불리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이거다. 이 여자가 틀림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최유라는 이름만 바꾼 채 몇 년 동안이나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독사의 꼬리를 잡은 순간이었어요. 서윤아, 이 글 쓴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여자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 그 사기꾼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신분을 밝혔죠. 그리고 저희의 계획에 동참해서 증인이 되어준다면 과거의 억울함도 풀고 사기꾼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쪽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답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초조하게 화면을 새로 고침하던 바로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쪽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입니까? 그 여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쪽지를 확인한 저와 서윤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외로운 싸움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었죠.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사기꾼들이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올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 사기꾼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미끼를 물면 오히려 저들이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못 이기는 척, 고민하는 척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서윤이는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우리가 확보한 유일한 단서, 동탄 신도시 상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 그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카페의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낸 지 꼬박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애타게 기다리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에는 그 사람의 지난 세월의 한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약속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위험할 수도. 서윤이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은 동지가 되기 가장 쉬운 법이란다. 그리고 이 어미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속을 3분의 1은 읽을 줄 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신을 박성철이라고 소개한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깊은 절망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는 3년 전 은퇴하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최유라, 아니 그때는 최 실장이라고 불리던 그 여자에게 고스란히 사기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아직도 몸져 누워 계시다고 했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최유라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여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재간이라도 빼줄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법의 심판대 위에 저들을 세울 때 증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박 사장님, 아버님께서 당하신 일, 그리고 최유라라는 여자가 상습범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물망에 또 한 명의 든든한 조력자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미끼를 던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죠. 최유라가 알려준 가짜 회사 유구미엔 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그 번호는 최유라 개인의 번호일 것이 뻔했죠. 여보세요? 최유라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김경자요. 잘 있었는가? 어머님. 그럼요. 어머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평생을 바친 건물을 파는 건데 서류 하나는 확실하게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 친구 중에 세무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런 거 할 때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건 기본으로 확인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저는 일부러 세무사 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확인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죠. 전화기 너머의 최유라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어머님.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기본적인 서류야 저희가 다 준비해드리죠. 역시 어머님은 꼼꼼하세요. 그래야지. 큰돈이 오가는 일인데. 그럼 그 서류들 준비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들르도록 하게. 나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으니. 네, 어머님. 그럼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어요. 저들은 제 요구에 응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저들 스스로 자신의 범죄 증거를 제 손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최유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위조 서류를 만드느라 꽤나 애를 먹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박 사장,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는 제 오랜 시장 친구의 아들인 최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거의 이긴 싸움입니다. 만약 그들이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그건 사기죄에 더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까지 추가되는 명백한 범죄 증거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최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드님 역시 이 사건의 공범인데 함께 처벌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은 자식이라지만 제 손으로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썩은 가지는 쳐내야 하는 법일세. 이번 기회에 제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면 그 아이는 평생 저렇게 남에게 빌부터 사는 인생을 반복할 게야. 이 어미가 모질게 마음먹고 그 아이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지. 그게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네. 제 단호한 대답에 최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내일 오후에 찾아뵙겠다는 연락이었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침착하게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최유라와 용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유라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요청하신 서류들입니다. 저희 유구미엔 씨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꺼내 보았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겉보기에는 조금의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공문서들이었어요. 정부의 인장과 직인까지 그럴싸하게 찍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이것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돋보기를 꺼내 쓰는 신용까지 하며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최 전문가, 아주 일처리가 깔끔해. 마음에 쏙 드네.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 건가?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계약을 하지. 장소는 내 건물 1층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지. 큰 계약인데 내 기운이 서린 곳에서 해야지 않겠나. 제 말에 용태와 최유라는 잠시 얼굴을 마주보더니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자기들 소나기에 들어온 물고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갔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서류들을 챙겨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감정이라도 하듯 꼼꼼히 살폈어요. 역시나입니다, 어머님. 용지 재질부터 인장의 번짐 상태까지 전부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이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제 손에 들린 위조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옥죄는 쇠사슬이 될 터였습니다. 이제 독사의 꼬리가 아니라 그 목덜미를 확실하게 움켜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잡히고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유라라는 여자는 위조된 공문서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겼지만 제 아들 용태는 아직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도왔을 뿐 사기인 줄은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죠. 저는 용태 녀석이 이 사기극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돈까지 오간 적극적인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용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다급하고 비밀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용태냐? 나다. 응, 엄마. 왜? 너한테만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 어제 그 최 전문가가 다녀가고 나서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계약서를 한번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이런 큰 계약은 계약금 일부를 미리 에스크로 계좌라는 곳에 넣어두는 게 관례라고 하더구나. 그래야 나중에 서로 딴 말을 못한다고. 에스크로? 그게 뭔데? 용태는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도 잘은 모른다. 그냥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진 큰 예금은 깨려면 일주일은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계약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가진 돈으로 우선 2천만 원만 그쪽의 계약금의 일부로 먼저 건네주는 게 어떻겠니? 뭐? 내 돈으로? 엄마,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용태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더 달콤한 미끼를 던졌죠. 물론 그냥 달라는 게 아니지. 내가 먼저 성의를 보이면 나중에 내가 본 계약금을 치를 때 내가 낸 돈의 2배를 얹어서 너한테 챙겨주마. 요즘 너도 돈이 필요할 텐데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을 버는 장사면 괜찮지 않니? 2배라는 말에 전화기 너머의 용태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었어요. 알았어, 엄마.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한번 마련해 볼게. 그럼 그 돈은 유라 씨한테 직접 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최 전문가한테는 내가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거라. 그래야 내 체면도 서지 않겠니? 저는 용태가 제게 완전히 넘어왔음을 확신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윤이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서윤이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용태가 곧 돈을 구하러 찾아갈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대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죠. 그날 오후 서윤이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용태가 다녀갔다고요. 서윤이는 울음을 참으며 방금 전의 상황을 제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재생하기 전에 심호흡을 해야만 했어요. 제 아들의 민낯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용태는 처음에는 비굴하게 서윤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서윤아, 나 용태 오빠야. 잘 지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혹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금방 갚을게, 정말이야. 서윤이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용태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뭐? 돈이 없어. 너 나랑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있잖아. 그거 다 어디 갔어? 설마 벌써 다 까먹은 거야? 그 돈은 내 전세 보증금이야. 빼줄 수 없어. 하, 전세 보증금? 야, 이서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데 겨우 그 돈 하나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나 망하라고 고사 지내고 있지, 지금. 그 뒤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그걸 비웃으며 그러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놓치래. 멍청한 것이라고 말하는 제 아들의 목소리까지. 저는 눈을 감고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제 아들 김용태는 더 이상 구제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저는 서윤이를 위로하고 녹음 파일을 최 변호사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이 아들의 유책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이제 마지막 증거를 수집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용태에게 연락해 돈은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용태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응, 엄마. 친구한테 빌렸어. 걱정 마라고 거짓말을 했죠. 저는 그 말을 믿는 척하며 돈을 건네줄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시장 앞 커피숍에서 보자. 내가 돈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돈을 너한테 주마. 저는 서윤이에게 미리 그 커피숍에 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태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 그리고 용태가 그 돈을 들고 나가 최유라에게 전달하는 장면까지 멀리서 들키지 않게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죠. 다음 날 약속된 장소에 나가자 용태가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은행 봉투에 담은 현금 5만 원권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용태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 여기 2천만 원이다. 내가 친구에게 빌렸다는 돈은 어디 있니? 용태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마도 서윤이에게서 뜯어낸 돈이겠죠. 저는 그 봉투를 건네받고 제 돈이 든 은행 봉투를 용태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수고했다. 이걸로 내 친구 빚부터 갚도록 해라. 고마워, 엄마.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용태는 돈 봉투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녀석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용태는 커피숍을 나서자마자 두리번거리며 길 건너편에 서 있던 최유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준 돈 봉투를 그대로 그녀에게 건네주었죠. 멀리서 서윤이의 휴대폰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에게서 사진 몇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저와 용태가 돈을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용태와 최유라가 돈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교활하게 웃고 있는 사기꾼의 얼굴. 이 사진 한 장이 제가 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의 날뿐이었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위조된 서류, 과거 피해자의 증언, 아들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돈이 오고 간 사진까지. 우리의 그물은 이제 사기꾼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 남은 것은 디데이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날짜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 전문가, 나 김경자요. 다음 주 토요일 2시 내 사무실에서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그럼요, 어머님. 저희야말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멀리 돌아다니기가 힘드니 내 사무실에서 하는 걸 이해해 주게. 내 평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큰 계약인데 내 손때 묻은 익숙한 곳에서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네. 저는 일부러 약하고 감성적인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저를 그저 고집세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로 보게 만들어 저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서였죠. 최유라는 제 말에 물론이죠,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어머님 편한 곳으로 가야죠 라며 살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제 안방으로, 아니, 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을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 저는 최종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편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저와 서윤이, 박 사장, 그리고 동탄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과거 피해자 박성철 씨까지 4사람이 비장한 얼굴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디데이의 시간대별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을 브리핑하는 장군처럼 보였어요. 자, 그럼 최종 계획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디데이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어머님의 시장 상가 사무실입니다. 우선 박성철 선생님께서는 오후 1시 반까지 시장 입구 커피숍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최유라의 얼굴을 확인하고 당신 3년 전에 동탄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친 최 실장 맞지 않냐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박성철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짜 주소지의 토지 관련 서류 원본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최유라가 위조된 서류를 내밀었을 때 박 사장님께서 진짜 서류를 꺼내 비교하며 이건 위조된 서류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신호탄입니다. 박 사장 역시 걱정 마십시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며 믿음직스럽게 대답했죠. 그리고 서윤 씨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제가 드리는 마지막 신호, 즉 제가 사무실 창문 커튼을 치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윤이는 긴장된 얼굴로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서윤이를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주연 배우이십니다. 최대한 어수룩하고 탐욕스러운 노인 연기를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어머님을 완전히 믿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의 함정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튼을 칠하는 신호를 드리기 전까지 절대 먼저 움직이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연기, 똑똑히 보여주지. 계획 브리핑이 끝나고 최 변호사는 경찰과의 공조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계약 당일 사복 경찰 여러 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시장 곳곳에 배치될 것이며 우리의 신호가 떨어지는 즉시 사무실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성철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면목이 서시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결전의 날 하루 전인 금요일 밤, 제 집에는 저와 서윤이 단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으로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먹고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조금 무서워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라고 왜 무섭지 않겠니? 내일이면 내 아들이 내 손에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고 우리 편이 있지 않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용태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얌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한복이었죠. 그리고 최 변호사가 건네준 끝에 소형 녹음기가 달린 볼펜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너머로 희미하게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맑은 날이 될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씻겨 내려가고 진실만이 밝게 빛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어요.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눈이 떠져 창밖의 어둠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서리빨처럼 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두려움이나 불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내린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의 비장하고 고요한 각오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어떤 날보다 정성껏 몸을 씻고 몸가짐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미리 챙겨둔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을 흙 묻은 작업복이나 몸빼 바지를 입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에 나서는 지휘관의 심정으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싶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장에 처음 좌판을 펼쳤을 때처럼 두려움 없이 굳건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만 깨작거릴 뿐 거의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죠. 그 하얗게 질린 얼굴이 안쓰러워 저는 식사를 마치고 아이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의 온기가 그 아이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멈춰주기를 바라면서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될 것이다. 너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정확히 하면 돼.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에 어린 깊은 긴장감은 쉬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한 번 더 다독여주고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상가 1층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이 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가 저를 맞았어요. 이곳은 제게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거래 장부와 계약서들, 남편이 쓰던 낡은 주판,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까지.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켜켜이 쌓여있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죠. 바로 이곳에서 오늘 저는 제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중요한 거래를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시장은 토요일을 맞아 평소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과일을 고르는 아낙네들의 목소리, 생선을 사라고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소음처럼 쏟아져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인파 속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채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사복 경찰들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우리 편들이 보이지 않는 촘촘한 그물을 펼쳐놓고 있다는 것을요. 최 변호사가 준 녹음 기능이 달린 묵직한 볼펜을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만큼 크게 울렸지만 저는 오히려 점점 더 차분해졌어요. 두려움은 어젯밤에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뿐이었죠. 1시 50분 정각이 되자 사무실 문을 규칙적으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제 말에 문이 열리며 제 아들 용태와 최유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를 눈앞에 둔 자들의 숨길 수 없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이었죠. 제 아들의 저런 표정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기다리셨죠? 최유라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마치 자기 집 안방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상석인 소파에 앉으며 들고 온 고급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용태 녀석은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오늘 날씨 좋다 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죠. 그래, 어서들 오너라. 오늘이 우리 용태, 이 어미에게 크게 효도하는 날이구나. 저는 가장 인자하고 어리숙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제 완벽한 연기에 두 사람은 완전히 방심한 듯 보였어요. 저를 그저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 아들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순진한 어머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부터 한번 볼까?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우니 최 전문가가 지난번처럼 하나하나 다시 짚어주면서 설명해주면 좋겠네. 마지막으로 듣는 거니까 꼼꼼하게 말이야.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 온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리고 최 변호사와 함께 샅샅이 분석했던 그 조잡한 위조 서류였죠. 그녀는 마치 대본을 읽는 연극 배우처럼 허황된 수익률과 장밋빛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셔틀콕처럼 끄덕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 돈이 그렇게 3배로 불어난다는 거구나. 나는 정말 복도 많지.
이 나이에 이런 젊고 똑똑한 귀인을 다 만나고 제 칭찬에 한껏 고무된 최유라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이제 곧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질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 지루하고 역겨운 연극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저와 통화했던 동탄의 피해자 박성철 씨였죠. 그는 최유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전장에서 원수를 만난 병사처럼 손가락질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맞구나. 내가 잊을 수가 없지, 그 얼굴을. 3년 전에 동탄에서 우리 아버지 퇴직금 전부 사기쳐서 달아난 그 최 실장. 당신 맞지? 천둥 같은 고함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싹 가시고 잘 칠해진 분벽처럼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용태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박성철 씨 그리고 최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누구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처음 봅니다만. 사람 잘못 보셨어요. 최유라는 당황했지만 역시나 상습 범답게 애써 침착한 척하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곱게 포장된 양의 탈이 벗겨진 늑대처럼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성철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다 잃고 충격으로 쓰러져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내가 너 잡으려고 3년을 찾아 헤맸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려는 찰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이번에는 박 사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혼란스러운 연극 무대에 등장한 해결사 같았죠. 그는 손에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태연하게 최유라가 내민 계약서 옆에 자신이 가져온 서류들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이것 보시오. 최유라 씨라고 했소. 당신이 가져온 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모두 가짜요. 여기 직인부터가 위조된 것이고 이 집안에는 이런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소. 이게 바로 이 땅의 진짜 서류들이오.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지.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부동산 중개만 30년을 했소. 어디서 감히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 박 사장의 논리정연하고 서슬 펄언 외침은 두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연기를 모두 멈추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엄정한 목소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용태. 모든 소음이 멎고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어미의 평생이 담긴 재산을 팔아넘겨서 네가 얻으려던 게 고작 이따위 추잡한 사기꾼 여자의 치맛자락이었더냐.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기운 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핏줄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처절한 분노이자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성을 더럽히려 한 침입자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어떻게... 용태는 그제야 모든 것이 제가 파놓은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경멸의 시선을 거두고 사무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신호,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양쪽으로 활짝 젖혔습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사무실 안으로 눈부신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맹수처럼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한다. 최유라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던 다른 사기꾼 공범들도 복도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김용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결국 다리에 모든 힘이 풀린 채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경찰이 용태의 손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는 순간 녀석은 저를 보며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이건 아니잖아. 내가 아니야.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야.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제 아들이 낯선 사내들의 손에 무력하게 이끌려 제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죠.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제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들의 처절하고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란이 모두 끝나고 사무실에는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문가에 서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 서윤이만이 남았습니다. 어지럽혀진 서류들과 엎어진 찻잔 그리고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방금 전의 소동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시끄러운 시장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소동이 끝나고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낯설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경찰서였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최 변호사가 든든하게 제 옆을 지키며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도와준 덕분에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실만을 기계처럼 담담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윤이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물들, 최유라의 허황된 약속과 사기 행각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 정교하게 위조된 계약서와 공문서들, 동탄 피해자 박성철 씨의 피 끓는 증언, 그리고 제 아들 용태가 서윤이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 최유라에게 건네는 장면이 담긴 결정적인 자료들까지 담당 형사의 책상 위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형사는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저놈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저는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고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경찰서를 나서자 밖에서 밤새 뜬 눈으로 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서윤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셨죠?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야말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제 말에 서윤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에게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유라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여러 도시를 돌며 외롭고 순진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온 상습, 사기 조직의 총책이었고 밝혀진 피해액만 해도 수십억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김용태 역시 단순 가담자가 아닌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한 주요 공범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넸던 돈 2천만 원이 그가 이 범죄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모든 것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명명백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용태에게서 매일같이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최유라의 교활한 혀와 거짓 사랑에 속았을 뿐이라는 어린아이 같은 변명만 가득했죠. 그는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미워하는 서윤이와 제가 꾸민 음모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뜯어보지도 않고 차가운 아궁이 속에 던져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글자들이 제 집에 남아 공기를 더럽히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자 편지의 내용은 구차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어머니가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다더라. 제발 이 못난 아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구역질 나는 매달림이었죠.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태는 국선 변호사를 통해 서윤이에게까지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지만 서윤이 역시 제 뜻에 따라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편지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용태에게 딱 한 번의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더 이상 편지 따위로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제 입으로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용태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에 그 오만하고 번지르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몸은 비쩍 말라 볼품 없었고 제대로 깎지 못한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한때는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절망으로 흐리멍텅했죠. 저를 보자마자 용태는 수화기를 거의 빼앗다시피 들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엄마, 나 좀 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나가서 평생 엄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다시는 돈 욕심 안 부리고 엄마 말만 잘 들을게. 엄마 좋아하는 장어 내가 매일 사줄게.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저는 아무 말 없이 용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속으로 나아 길렀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징그러워진 얼굴이었죠. 용태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더욱더 절박하게 거의 발악하듯 매달렸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를 홀렸어. 엄마 재산만 빼돌리면 우리 둘이 평생 왕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매일같이 내 귀에 꿀처럼 속삭였단 말이야. 나는 정말 엄마를 배신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어. 정말이야. 엄마는 내 마음 알잖아. 그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낮고 가장 단호하며 가장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김용태. 제가 나직이 이름을 부르자 용태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잠시 멎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단 하나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네 죄는 어리석은 여자에게 속은 죄가 아니다. 네 어미의 평생을 돈과 맞바꾸려 했던 그 끝없는 탐욕이 바로 네 죄다. 너 하나만 믿고 평생을 헌신한 네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그 잔인함이 바로 네 죄야. 그리고 이 순간까지도 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그 지긋지긋한 비겁함이 바로 네 죄의 가장 크고 무거운 부분이다. 제 말에 용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너는 내 아들이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지.
하지만 네가 그 더러운 계약서에 내 이름을 팔아넘기려 한 바로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나는 이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엄마 안 돼 제발.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니 다시는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용서를 구하지도 마라. 네가 뿌린 씨앗이니 이제부터는 온전히 네 힘으로 거두어라. 감옥 안에서 10년을 썩어 문드러지든 개과천선하여 새 사람이 되든 그 또한 온전히 네 몫이다. 나는 더 이상 네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엄마, 잘못했어. 엄마. 하고 저를 부르며 절규하는 용태의 목소리가 유리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면회소를 나오는 길,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파랗고 높았습니다.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은 잠깐이지만 그 아픔을 감수해야만 남은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 나무에는 이제 서윤이라는 소중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으니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속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혹은 제가 죽은 뒤 서윤이에게 물려줄 것이며 아들 김용태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죠. 그것이 제가 무너진 모래성 위에 세우는 새로운 질서이자 제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게 흐르는 법인가 봅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풍경은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옷을 갈아입었죠.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가시고 마른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날 때 저는 시장에 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 봄이 무르익어 상인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갑작스레 쏟아지는 소나기에 모두가 처마 밑으로 모여들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릴 때 여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뜨거웠던 아스팔트 위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을 휘몰아쳤던 그 떠들썩했던 사건의 기억도 조금씩 무뎌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일상이 차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제는 그 변화가 잔잔하고 따스한 온기가 되어 저를 감싸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서윤의 작업실이었습니다. 한때는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그 공간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어엿한 사업가이자 선생님이 된 서윤이에게 제 딸에게 가게를 내어주는 어미의 마음으로 아주 저렴한 값에 세를 내주었습니다. 서윤이는 그곳을 자신의 꿈으로 가득 채웠어요. 한쪽 벽면은 아이들의 상상력이 담긴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뒤덮였고 다른 쪽 선반에는 서윤이가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도자기 소품과 패브릭 인형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흙냄새와 물감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뒤섞인 공방의 향기는 이제 제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재능과 성실함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시장통 안에서부터 금세 입소문을 탔어요. 콩나물 파는 이씨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와서 그림을 배우게 했고 떡집 김 사장은 가게에 놓을 복주머니 인형을 주문해 갔습니다. 공방은 언제나 동네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저는 해가 좋은 날이면 공방 앞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구경하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유난히 수줍음이 많아 말도 잘 못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서윤이는 그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옆에서 흙을 주물러주고 붙잡는 법을 알려주며 기다려주었죠. 몇 주가 지나고 그 아이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울퉁불퉁한 코끼리 도자기를 들고 제 엄마에게 달려가 자랑하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나 서윤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한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졌어요. 평생을 김여사, 김사장, 그리고 건물을 올린 후에는 김회장으로 불렸던 저는 이제 공방 할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공방 할머니, 오늘 우리 손주 녀석이 할머니 드린다고 만든 거예요. 하며 아이들이 작은 쿠키 한 조각을 내밀 때면 저는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기분이 들곤 했죠. 그 정겹고 따스한 호칭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하듯 서윤이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공방에 와서 아이들의 미술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서윤이와 인연이 닿았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그 총각을 경계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또다시 내 딸 같은 서윤이가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계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진우 총각은 늘 가장 말썽을 피우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서툰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려주는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서윤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한 톨의 거짓이나 가식 없이 온전한 존중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슬쩍 말을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총각은 서윤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제 짓궂은 질문에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 선생님은요, 강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 강함은 남을 이기기 위한 강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품어주기 위한 따뜻한 강함이에요. 저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총각이라면 서윤이의 남은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지난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주며 갓 심은 묘목에 물을 주듯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도 모두 끝이 났다는 소식은 최 변호사가 직접 공방으로 찾아와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서윤이가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따끈한 유자차를 한 잔 마시며 최종 판결문을 읽어주었죠. 최유라는 상습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12년이라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녀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파탄난 가정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법원이 아주 엄한 벌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용태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용태에게서 편지가 오곤 했어요. 교도소에 소인이 찍힌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며칠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었죠. 원망과 변명만 가득할 거라 생각하니 그 편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열어본 편지에는 제가 예상했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원망과 애원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서툰 글씨로 담담하게 써내려간 짧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서윤이에게는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저는 답장은 하지 않고 그 편지를 조용한 오동나무 서랍 속에 넣어둘 뿐입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고 저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니까요. 그 아이의 참회 또한 오롯이 그 아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요. 어느 화창하고 눈부신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윤이와 저는 공방 앞 작은 텃밭에서 올 한 해 정성껏 키운 배추와 물을 뽑아 김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진우 총각도 휴일을 반납하고 팔을 걷어붙인 채 무거운 배추를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셋이 함께 일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서 맛 좀 보세요. 올해 고춧가루가 아주 빛깔이 좋아요. 간이 맞나 모르겠네. 서윤이가 갓 버무린 선홍빛 김칫소 한 조각을 제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배추의 단맛과 매콤하면서도 깊은 양념의 맛이 입안 가득 조화롭게 퍼져나갔어요. 맛있다. 아주 맛있어. 올해 김장도 아주 성공적이구나. 우리 서윤이 이 정도면 당장 시집가도 되겠네. 제 농담에 서윤이와 진우 총각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동시에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끄러운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이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희 셋은 얼굴을 마주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청량한 웃음소리가 티 없이 파란 가을 하늘 아래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젊은이의 얼굴과 탐스럽게 버무려져 차곡차곡 쌓여가는 김치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아팠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나 단단하고 풍요로운 행복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살을 떼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고 아마 평생 제 가슴 한쪽에 검은 흉터로 남아있을 슬픔이었죠. 하지만 그 혹독한 아픔의 대가로 저는 진정한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듬직하고 선한 새로운 아들을 얻었으며 시끄러운 욕망과 거짓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저는 오히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되찾은 셈이었죠.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솜니불처럼 포근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요.